구남조는 좌뇌 우뇌를 번갈아 가면서 잠을 자더라. 이런 연구를 펭귄한테도 해보면 좋겠다. 보통 펭귄은 주로 먹이가 되는 남극 크리를 수백 마리 잡아먹게 됩니다. 빙하가 쪼개져서 나온 작은 알갱이들이 이 크릴의 대량 폐사를 유도하는 게 아닐까. 안녕하세요. 저는 극지연구소에서 동물의 행동을 연구하고 있는 이원영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동물의 행동을 연구하는 방법과 그 사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물의 행동을 연구한다 라고 하면 좀 막연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연구자들도 굉장히 막연했던 것 같아요. 동물들이 사람들을 봤을 땐 굉장히 두려워하기도 하고 도망가려는 본능이 강하거든요. 그리고 바닷속 깊이 사는 동물들은 인간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은 그 연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한계가 많은 편이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괜찮은 연구를 할 수 있는지 그 방법론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였고요. 1960년대부터는 굉장한 혁명적인 발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바이오 로깅이라고 하는데요. 바이오 로깅이라고 하면 이름 그대로 생물, 바이오한테 뭔가를 붙여서 기록한다, 로그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로깅이라는 연구는 동물의 몸에 어떤 기록계를 장착해서 그 동물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한 후에 그 기록계에서 얻어진 자료를 재구성함으로써 동물의 행동을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이오 로깅의 시작은 바로 남극에서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 시작을 알렸던 사람이 바로 제럴드 쿠이만이라는 미국 생리학자인데요. 이분은 1963년도 때 남극에 있는 외대 물범의 잠수 행동을 연구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물범이 어떻게 물속으로 들어가서 헤엄을 치고 얼마나 깊이 잠수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었는데요. 이 제럴드 쿠이만 박사님은 그걸 연구하기 위해서 압력계를 하나 고안을 해냅니다. 물속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굉장한 물기둥이 머리 위에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수압이 엄청나게 증가하거든요. 그게 10m만큼 들어갈 때마다 대략 1기압만큼씩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압력만 제대로 추산하면 이 동물이 얼마나 깊이 들어가는지를 거꾸로 알아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압력계를 동물의 몸에 부착함으로써 외대 물범이 굉장히 깊은 물속까지 들어간다는 걸 처음 알게 됐습니다. 이 제럴드 쿠이만 박사님이 실제로 극지연구소에 초청을 받아서 저와 같이 세미나도 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자기가 처음에 이런 연구를 발표했을 때 사람들이 설왕설래했다고 하더라고요. 과연 물범이 그렇게까지 깊이 들어갈 수 있어? 이걸 과연 포유류가 건져낼 수 있다고 하면서 좀 반신반의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대략 물범이 2000m까지 잠수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가 1966년도 사이언스지 커버 페이지로 실리면서 세상을 좀 깜짝 놀라게 했고요.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바이오 로깅 기술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그 후로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또 일본의 나이토 박사님께서 이 기록계를 디지털화하는 데 성공을 해서 1990년대부터는 정말로 많은 연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황제 펭귄이 대략 500m에서 600m까지 잠수한다는 것도 그때 발견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펭귄의 몸에 심장 박동수를 측정한다든지 그리고 온도는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혈중 산소 농도는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생리적인 좀 더 아주 깊숙한 연구들이 그 후에 진행이 되었고 지금도 많은 연구자들이 새로운 센서를 개발하고 새로운 기록계를 개발함으로써 어떻게 하면 동물의 행동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를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연구에 관심이 생겨서 지난 2014년부터는
남극의 펭귄과 물범을 대상으로 바이오로깅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연구를 시작한 곳은 바로 남극 세종과학기지입니다. 세종과학기지 인근에는 나레브스키 포인트라고 하는 남극 특별보호구역 171번이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바로 이 지역을 남극에서 아주 중요한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그곳에서 번식하고 있는 턱금 펭귄과 젠투 펭귄 등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남극에서 펭귄을 연구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정말 귀여운 동물 정말 재밌게 연구하시니까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막상 남극에 가서 하다 보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남극 특별보호구역 171번에는 대략 5,000쌍 이상의 펭귄들이 살고 있는데요. 그 지역에 가면 사실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갈매기와 비슷한 바다새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소리로 우는 소리가 늘 어딘가에선 들리고 있고요. 그리고 펭귄이 보통 1시간에 한 번 이상씩 분변을 배출해내기 때문에 그 5,000쌍이 만들어내는 즉 10,000마리 이상이 만들어내는 분변이 그 주변을 가득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냄새가 나고 아주 시끄러운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펭귄이 보통은 사람을 그렇게 겁내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남극은 육상 포식자가 없기 때문에 인간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겁내진 않습니다. 그냥 이러한 뭔가 육상 동물이 왔나 보다 정도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이오로깅을 하기에는 아주 최적의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근해서 하는 일은 펭귄한테 가서 펭귄을 잠깐 잡아다가 몸에다가 작은 기록계를 부착해주고 그리고 다시 새끼가 있는 둥지로 돌려보내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한 2, 3일 뒤에 그 자리에 가보면 다시 펭귄이 돌아와 있습니다. 펭귄은 보통 먹이를 바다에서 찾기 때문에 바다에 한번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를 기다렸다가 다시 그 기록계를 수거해서 그 안에 담겨있는 정보들을 다시 분석해내면 펭귄이 그동안 어떻게 움직였고 어떤 행동을 했고 어디서 어떤 먹이를 구해왔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 사용했던 바이오로거 그 센서는 바로 제럴드 쿠이만 박사님이 1960년대에 처음 시작했던 것과 거의 같은 원리를 사용한 잠수 깊이 기록계였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압력 센서가 들어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 펭귄이 깊이 잠수했는지를 계산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초에 한 번씩 압력을 계산하게끔 설정을 해놓으면 이 펭귄이 물 밖에 있을 때는 그 압력이 0으로 찍히겠죠. 그러다가 이제 잠수를 시작해서 10m 이상 잠수를 하면 1기압, 20m 이상 잠수를 하면 2기압 이런 식으로 압력이 계속해서 찍히기 때문에 펭귄이 언제 잠수를 해서 언제 물 밖으로 나왔고 그리고 언제 또 수면에서 쉬다가 언제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언제 물 밖으로 나왔는지 그리고 이러한 한 번의 취식을 하러 떠난 여행이 얼마나 지속이 되는지를 나중에는 정확하게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펭귄은 새끼를 키우는 기간 동안 대략 한 10시간 정도 바다에 나가서 먹이 활동을 하는데요. 그동안 주로 먹이가 되는 남극 크릴을 수백 마리 잡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잠수 깊이 데이터를 보면 펭귄이 주로 먹이 활동을 했던 잠수 깊이 때 그리고 뭐 잠수에 걸린 시간 그리고 총 취식 여행에 걸린 시간대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제가 시작한 건 연구가 늦긴 했지만 제럴드 쿠이만 박사님에 비하면 대략 한 60년 정도 가까이 늦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킹조지 섬 그 남극 특별보호구역에서는 굉장히 처음 시도되는 연구였고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에 좀 그전과는 차별화된 연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수 기록계 외에 GPS 센서를 이용하면 펭귄들이 어디에서 먹이 활동을 했는지 그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킹조지 섬 나레브스키 포인트에 사는 턱금 펭귄과 젠투 펭귄은 주로 남쪽으로 약 20km에서 40km 떨어진 지역에서 먹이 활동을 열심히 하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취식 행동은 새끼를 키우는 번식 기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었는데요. 알들을 품는 기간, 포란기라고 하는데 그 포란기에는 조금 더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서 먹이 활동을 했고
알이 깨어난 이후 새끼를 키우는 육축기가 되면 그때부터는 조금 더 가까운 거리를 조금 더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새끼들에게 먹이를 먹이는데 좀 더 열중하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펭귄들은 알을 품는 기간 동안엔 자기 스스로 배를 불리는 데 열중을 하지만 새끼들이 깨어나고 나면 새끼들에게 토해낼 수 있는 먹이를 최대한 많이 그리고 가까운 거리에서 열심히 잡아오고 나서 새끼들에게 조금씩 토해서 먹이를 먹이게 됩니다. 그럼 새끼들은 어미 입속으로 거의 머리를 집어넣다시피 하면서 계속 먹이를 주기적으로 받아 먹습니다. 그렇다면 펭귄 부모는 안정적으로 먹이를 찾을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펭귄은 어군 탐지기도 없는데 과연 어디에 가면 어떤 먹이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거에 궁금증을 가지고 저희가 연구를 해봤더니 펭귄들이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지역은 해저 지형하고 크게 관련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즉 턱금 펭귄이 자주 가는 지역들을 잘 살펴봤더니 이 나레브스키 포인트에서 남동쪽으로 대략 25km 떨어진 지역에 있는 오르카 시마운트라고 하는 해저 산맥이 있는 지역을 자주 간 걸 알 수 있었는데요. 바로 이런 해저 산맥이 있으면 물이 용승하는 효과가 생기거든요. 근데 물이 올라가면서 각종 영양분들을 같이 끌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러한 곳은 뭔가 영양이 풍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영양이 풍부한 곳엔 동물 플랑크톤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렇게 되면 동물 플랑크톤 중에서도 크기가 큰 펭귄의 주요 먹이가 되는 크릴이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펭귄들은 아마도 그러한 해저 지형에 있는 곳을 주요 먹이원으로 찾고 그쪽 지역을 집중적으로 가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대략 3년 동안 늘 규칙적으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펭귄의 행동을 관찰하다 보니까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또 펭귄이 아주 장거리를 이동하는 철새라는 점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남극에서 펭귄이 사는 곳이 딱 일정하게 정해져 있고 추운 곳에서만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펭귄도 남극의 여름이 되면 남극이 좀 따뜻한 시기에 남극을 찾았다가 남극이 너무 추운 시기가 되면 좀 더 따뜻한 곳을 찾아서 떠납니다. 특히 제가 연구했던 턱금 펭귄은 대략 한 6,000km까지 장거리 이동을 하면서 먼 거리를 수영하는 녀석이었는데요. 이걸 연구하기 위해서 펭귄한테 아주 작은 센서를 부착을 했습니다. 이러한 센서는 GPS랑은 조금 다른데요. 바로 지오로케이터라고 부르는 라이트 센서인데 바로 밤낮의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GPS 장치는 위성 정보를 수신해야 되기 때문에 크기가 크고 무게가 나갈 수밖에 없는데 바로 낮과 밤의 길이만 측정할 수 있는 라이트 센서는 아주 크기가 작아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작은 크기의 라이트 센서를 발목에다가 달아주면 이 녀석들이 대략 어디까지 갔다 오는지를 GPS 정도의 정확도는 아니지만 아주 거친 수준에서는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봤더니 펭귄들이 어떤 녀석들은 동쪽으로, 어떤 녀석들은 서쪽으로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한다는 것을 밝혀냈는데요. 왜 이런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문으로 남아있지만 아마도 뭔가 나이랑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성별이랑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이오로깅 기술을 이용해서 동물을 연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하나 알게 된 건 동물 연구도 좋지만 동물을 활용하면 오히려 거기서 얻어지는 부수적인 자료들을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물범은 대략 2,000m까지 잠수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해양 동물의 아주 뛰어난 잠수 실력을 이용하면 남극의 얼음 밑에 아주 잠수함도 들어가기 힘든 그러한 지역을 대신 탐험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새롭게 개발된 아주 작은 CTD라는 장비가 있는데요. CTD라 함은 Conductivity, Temperature, Depth의 합성어인데 염분과 온도와 잠수 깊이를 한꺼번에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물범이 얼마나 깊이 잠수했을 때 그 지역을 둘러싼 그 물의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특히 남극은 최근 들어서 빙하가 빠르게 녹기 시작하면서 염분과 수온이 변하는 지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한 수계라고 하는 물의 특성을 알아내기 위해서 이 CTD라는 장비가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인간이 들어가기 힘든 곳 그리고 인간이 연구를 진행하기 힘든 계절
특히 남극의 겨울 같은 계절에는 지금 물범 CTD를 제외하고는 다른 대안이 마땅히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작은 장치를 물범의 머리에다 부착을 해주고 저는 날마다 이걸 위성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범 바이오로깅 방법을 보통 뭐 태깅이라고 부르는데요. 태그를 부착한다라고 해서 태깅이에요. 그 태그를 어떻게 붙여주느냐가 문제인데, 사실 펭귄하고는 다르게 물범은 정해져 있는 집이 없습니다. 대부분 뭐 그냥 얼음 위에 혼자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기 때문에 물범을 찾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연구를 처음 시작했던 게 바로 2020년도인데 물범을 찾는 게 너무 힘들어서 최근에 사용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쇠빙선을 타고 가다가 거기서 이제 헬리콥터를 임차해서 헬리콥터를 타고 그 주변에 있는 얼음들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다가 저기에 까만 점이 보이네. 그럼 저 뭔가 물범처럼 생겼는데, 그럼 이제 가까이 가서 보면 저 물범이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좀 물범 깨지 않게 좀 멀리에 헬리콥터를 착륙을 해서 조심조심히 물범한테 다가갑니다. 그리고 좀 원시적인 방법인데 블로우 파이프라고 하는 마취총을 사용하는 건데, 슬금슬금 물범한테 다가가서 쇠파이프 안에다가 마취총을 넣고 후 부는 거죠. 그럼 이 총이 물범의 엉덩이에 콕 박힙니다. 그 졸레틸이라고 하는 마취제가 조금씩 주입이 되면서 물범이 잠깐 잠에 드는 거죠. 그럼 잠에 빠졌을 때 머리에다가 이 CTD라고 하는 바이오로거를 부착해 줬다가 제대로 깨는지 확인하고 나서 물범이 잘 다시 물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안내를 해줍니다. 저희 예상이 맞다면 물범이 대략 한 2월 즈음에 털갈이를 하는데, 털갈이를 하고 나서 붙여주면 다음 털갈이 때까지는 대략 한 1년 가까이 계속 붙어 있는 거죠. 이렇게 물범을 활용하면 온도와 염분을 아까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뿐만 아니라 1차 생산량도 같이 측정을 할 수 있는데요. 1차 생산이라고 하면 바로 물에서 광합성을 하는 아주 작은 엽록체들을 같이 측정을 할 수 있는 건데, 클로로필이라고 하는 클로로필 A 농도를 이걸로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측정을 하는 장비의 이름은 플로로미터라고 하는 건데요. 이 흑강도를 측정함으로써 이 바다가 얼마나 탁한지를 측정하는 건데, 이 탁한 정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곳의 1차 생산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깊이대별로 1차 생산이 어떻게 일어난지를 알게 되면 아마도 남극에서 주로 광합성을 담당하고 있는 1차 생산의 책임이 있는 미세 조류들이 어느 곳에 얼마나 많이 분포하고 있고 그게 깊이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정보들이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수온과 염분은 아주 해양의 물리적 특성을 책임지는 아주 기초 자료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생물학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선 1차 생산량을 측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1차 생산이 정말로 이 남극 생태계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이게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물범을 활용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이제까지 사용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센서를 또 개발해서 응용하는 걸 최근에 했었는데요. 그건 바로 동물의 수면 센서입니다. 동물이 어떻게 잠을 자는지 그걸 알아내는 게 사실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그냥 이렇게 눈을 감고 가만히 있다고 해서 이게 잠을 자는 걸 의미하진 않잖아요. 보통 잠을 잔다라고 하려면 뇌에서 나오는 정기적인 신호를 측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EEG라고 하는데 그 EEG 그 신호를 잘 분석해 보면 잠에 빠졌을 때는 아주 느린 서파의 신호가 나오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깨어 있을 때는 아주 짧은 이렇게 신호들이 나오게 되는데 잠이 들면 이러한 서파 수면 상태로 접어들기 때문에 이러한 걸 응용하게 되면 동물의 행동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동물의 수면 행동을 야생에서 연구한 건 굉장히 최근의 일입니다. 특히나 야생 조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그동안도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는데 바로 닐스 라텐보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 갈라파고스에 있는 군함조한테 수면 로거를 부착을 했습니다. 사실 갈라파고스에 있는 군함조는 다윈 때부터 굉장히 유명했던 조류예요. 다윈이 갈라파고스를 항해할 때 살펴봤더니
저 구남조가 있는데 쟤는 도저히 하늘에서 안 내려와, 이런 기록을 남긴 적이 있거든요. 비그로 항해기에 있는 그 기록을 살펴보면 대략 한 3주에서 4주 정도는 내려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남조는 과연 어떻게 잠을 잘까? 사람들은 아마도 저 녀석이 비행하면서도 잠을 자는 게 아닐까 강하게 의심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걸 실제로 뭔가 입증한 사람은 없었는데, 이 닐스 라텐보르 박사가 실제로 구남조한테 이 수면 센서를 부착해서 살펴봤더니 구남조는 좌뇌 우뇌를 번갈아 가면서 잠을 자더라.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렘 수면이라고 하죠. 이 잠에 빠져들어서 꿈을 꿀 때 나타나는 그 Rapid Eye Movement Sleep이 바로 렘 슬립이라고 하는데, 그 렘 슬립까지도 나타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즉 좌뇌 우뇌를 번갈아 가면서 자는 건 돌고래나 물개 같은 해양 포유류에서는 좀 알려진 사실이긴 했지만, 이러한 야생 조류에서 방구 수면이 나타난다는 건 사실 흔치 않은 관찰이었는데,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서 동물이 자면서도 날 수 있다, 반대로 날면서도 잘 수 있다라는 걸 밝히게 된 거죠. 제가 2016년도에 학회에 참석을 했다가 이분을 만나고 나서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구를 펭귄한테도 해보면 좋겠다. 왜냐면 제가 펭귄을 관찰하다 보니까 펭귄 한 60km 떨어진 지역까지도 헤엄쳐서 갔다가 돌아오는데, 멀리 갈 때는 한 보름 정도 계속 쉬지 않고 헤엄을 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과연 펭귄도 헤엄을 치면서 잠을 잘까? 그리고 새끼들을 키울 땐 너무 이 새끼들을 키우는데 열중하느라고 쉽게 잠드는 것 같지 않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과연 펭귄들은 어떻게 잠을 잘까? 너무 궁금해서 이런 공동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서 지난 2019년도에 이 펭귄의 수면 센서를 개발해서 부착을 해서 살펴봤더니 정말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펭귄은 먼 바다에 나가서도 수면에서 가끔 잠을 자는 것처럼 보였고요. 그리고 새끼를 품는 동안에 이 알과 새끼를 품다가 다른 포식자가 나타날 수도 있고, 다른 펭귄 친구들이 나타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4초 이상의 깊은 잠은 자기 어렵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평균 수면 시간이 대략 4초 정도밖에 지속되지 않았고요. 앞서 구남조의 예시와 마찬가지로 좌뇌 우뇌를 좀 번갈아서 잘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구 수면의 패턴도 나타냈고, 렘 수면에 빠지는 것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이러한 4초의 짧은 수면을 보통 마이크로 슬립, 미세 수면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러한 동물의 미세 수면을 야생에서 밝혀낸 건 저희가 처음이었고요. 그동안은 미세 수면 자체가 별 기능이 없다고 생각을 해왔어요. 사람들도 가끔 미세 수면에 빠지곤 하는데, 좀 뭔가 이런 강의가 재미없을 때 사람들이 강의 듣다가 이렇게 꾸벅꾸벅 졸기도 하죠. 그리고 운전할 때도 가끔 이렇게 졸리면 이렇게 졸음운전에 빠지기도 하잖아요. 그때 바로 미세수면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동안은 미세수면이 어떻게 보면 수면이 너무 부족했을 때 나타나는 일종의 부산물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희들의 연구에 따르면 남극에 사는 어떤 펭귄 종은 바로 미세수면이 주로 사용하는 수면 패턴이다 라는 게 저희 연구 결과의 중심이었고요. 이러한 새로운 발견이 사람들의 좋은 평가를 받아서 지난해 사이언스지의 커버 논문으로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새롭게 연구를 계획하고 있는 게 바로 남극 물범의 수면 행동인데요. 물범은 굉장히 깊은 잠수를 할 수도 있고, 또 잠수를 하는 동안에 아주 오랫동안 숨을 참을 수 있기 때문에 가끔은 물속에서 잠을 자는 것 같은 행동을 보일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남극의 다양한 동물들한테 센서들을 부착함으로써 해양 포유류들이 어떻게 남극의 그런 아주 익스트림한 환경, 즉 아주 극한 환경 속에서 적응을 해야 하는지를 밝히는 게 제 연구 목표이기도 합니다. 또한 펭귄의 치식지를 계속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남극의 환경 변화와 같이 연관지어서 생략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장보고과학 기지가 있는 그 남극 대륙 인근 지역은 최근 들어 빠르게 남극 얼음이 녹고 있습니다. 또한 세종과학기지 인근은 이렇게 빙하가 빠르게 녹으면서 아주 작은 입자의 알갱이들이 물속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한 작은 입자들이 물속에서 살고 있는 크릴이나 물고기들한테는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 보이는데,
빙하가 쪼개져서 나온 작은 알갱이들이 이 크릴의 대량 폐사를 유도하는 게 아닐까 하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남극 세종과학기지 인근에 갔을 때는 해마다 크릴이 대규모로 폐사해서 물가로 떠밀려 오는 걸 종종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현상들은 아마도 온난화에 의한 크릴의 감소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하고 있는 게 사실 굉장히 그중에서 작은 분야긴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남극의 기후변화를 좀 막기 위한 어떤 정책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결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매년 남극에 가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오늘 발표된 연구 내용들은 혼자 한 건 아니고 많은 외국 기관들 그리고 국내에 있는 많은 연구자들과 함께한 연구 결과이고, 그리고 저와 함께하고 있는 대학원생 연구자들하고도 같이 한 공동 연구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도 있구나. 그리고 지금 저는 비록 연구소에 있지만 지금도 어떤 연구자들은 지금 남극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남극에서 연구를 끝나고 지금 배 타고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구를 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하는 걸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